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자신이 쌓은 은덕 덕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누려본 적 없던 복을 말년에 누리게 생겼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주부입니다. 저는 딸만 줄줄이 내신 집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낳겠다고 계속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넷째를 낳다가 어머니께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어머니께서 원래 시집을 올 때부터 몸이 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식음을 전폐하고 매일 집에 박혀 술만 드셨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앉아서 술만 연신 마셨습니다. 그랬으니 자식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있었겠어요. 당시에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도 허리가 굽은 80세 노인이었기 때문에 저희를 돌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간신히 밥상이나 차려주시는 정도였죠. 당시에 이제 막 국민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언니가 집안일을 하고 제가 동생들을 돌봤어요. 저와 언니는 언젠가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돈을 벌어오고 자식들도 돌볼 날이 있겠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럴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런 저희를 안쓰럽게 여긴 동네분이 어느 날은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할머니를 방에 모시고 들어갔어요. 저희가 방에 들어가려고 해도 어른들 이야기니 못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웬 정장을 입은 아저씨와 아줌마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우리 막내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동네 분 중 한 분 가족이 아이를 못 낳고 있는데 그 집에서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찾는다고 했대요. 그래서 우리 막내를 그곳에 보내려고 했나 봐요. 저와 언니는 난리가 나서 곧바로 방에 들어가서 술에 취해 자는 아버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버지 빨리 일어나요. 사람들이 우리 막내 데려가려고 해요. 지 어미 잡아먹으면 뭐하러 데리고 있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돈이라도 받고 파는 게 낫지. 할머니, 제정신이야? 아무리 먹고 살 게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을 팔아먹어? 할머니가 내 동생 딴 집에 주면 난 할머니 늙어서 아프면 버려버릴 거야. 제 말에 화가 난 할머니는 제 몸 여기저기를 작은 손으로 연신 때렸어요. 손에 힘도 없어서 하나도 안 아픈데 할머니는 연신 욕을 하며 때렸죠. 그때였어요. 잠에서 깬 아버지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일어났어요. 저는 곧장 아버지의 곁으로 달려가 할머니가 막내를 팔아먹으려 한다고 말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세상 귀찮다는 얼굴을 하고 저를 밀어냈어요. 아이, 계집애가 왜 이렇게 쫑알거려? 머리통이 다 울리네. 어른들 하는 소리에 네가 뭘 한다고 참견이야? 저리 못 꺼져? 아버지는 듣기 싫다는 듯 방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더니 밖에 있는 아줌마와 아저씨에게 시끄러우니 빨리 애 데려가고 돈이나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동생 보내지 말아요. 내가 돈도 벌고 일도 해서 막내 먹여 살릴게요. 헛소리 하고 있네. 너희들이 무슨 수로 애를 먹여 살려? 자꾸 귀찮게 하면 너희도 팔아버릴 거니까 닥치고 있어. 우락부락한 얼굴로 금방이라도 저와 언니를 내리칠 것 같은 아버지의 눈빛에 저와 언니는 순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한마디만 더 했다가는 정말 아버지가 저와 언니까지 팔아버릴 것 같았어요. 그날 결국 막내 동생은 다른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저와 언니는 바닥에 앉아 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막내를 판 돈을 가지고 또 술을 사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와 언니는 똑똑히 알았어요. 이 집에 저희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요. 그날 이후부터는 언니나 저나 전보다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리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대로 동생을 빼앗겼지만 다시는 우리 셋이 헤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얼른 돈을 벌어서 막내도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어린애들이 뭘 알겠어요. 하루하루 어떻게든 버티며 살았던 거죠. 언니가 공장이며 농장이며 여기저기 다 다니며 돈을 벌어오면 아버지는 그것마저 뺏으려고 혈안이었어요. 언니는 저와 동생 육성애비만 안 뺏기려고 아버지에게 맞아가면서도 절대 그 돈만은 지켰습니다.
그때 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저도 눈물이 마르질 않았어요. 저희 세 자매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빨리 어른이 돼서 이 지옥 같은 집을 나갈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팔자라는 게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자마자 시집을 보내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아직 언니도 시집 안 갔는데 제가 왜 시집을 가요? 저는 언니 가고 나중에 갈게요. 저는 애써 언니 핑계를 대며 결혼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제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언니를 도와 동생을 키우고 셋이 이 집을 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언니는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와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돈 버는 거밖에 없으니 시집 보내지 않겠다네요. 둘째 네가 인물은 없어도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돈 좀 있는 집에 시집이나 가. 괜히 집에서 밥 축내지 말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들에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언니야,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일해서 가장으로서 살고 있으니 시집 보내기는 아깝고 저나 동생은 데리고 있기 귀찮으니 돈 많은 집에 시집이나 가랍니다. 여자 팔자 그거 말고는 좋은 게 없다네요.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왜 저렇게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순간 욱해서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쏘아붙였습니다. 아버지야말로 자식들한테 빌붙어서 사는 주제에 누구더러 밥을 축낸다고 해요. 아버지나 정신 차리고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요. 뭐야? 이 인연이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너 이리 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날 저는 아버지에게 정말 개패듯 맞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막내가 아버지를 말리는데도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때렸어요.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에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손을 대지는 않았는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 저희에게 온갖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서러워서 방에 처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인간은 그 와중에도 술을 퍼마시고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매일 술을 마셔야 되는데 왜 죽지 않을까 싶었죠.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이대로 나라도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인간이랑 한 집에서 한시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요. 그날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언니가 동생에게 이야기를 듣고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과 몸에 약을 발라주며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왜 괜히 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했냐고 하더라고요.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어떡해. 언니, 돈 있지? 우리 그냥 지금이라도 이 집 나가서 셋이 살자. 저 인간 저렇게 술 마시는데 죽지도 않아. 아마 평생 죽지도 않고 살면서 우리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도망가자.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돈이고 뭐고 아버지라는 인간만 없으면 방 한 칸만 있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언니는 생각이 달랐나 봐요.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한참 바라보더니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저 인간이 뭐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언니가 너 절대 이상한 집에 시집가게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그런 언니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언니는 화도 안 나? 아버지가 언니를 무슨 돈 벌어오는 기계로 알잖아. 그리고 나 절대 시집 안 가. 언니 두고 시집 안 갈 거라고. 저는 그대로 언니를 밀어내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언니의 표정이 어땠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요. 저도 그때는 너무 어려서 철이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언니도 그 집에서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버는 족족 매일 아버지에게 뺏기고 우리 학비에 용돈으로 매일 나갔으니 집을 나갈 돈 같은 거 있었을 리 없습니다. 가끔 그때의 언니를 떠올려보면 언니는 항상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나 동생은 계절마다 새 옷을 사줬는데도 언니는 항상 공장 유니폼이랑 허름한 티셔츠만 입고 있었죠. 매일 아버지 싫다고 집 나가고 싶다고 울고불고 하는 저를 보며 언니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때를 생각하면 언니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로부터 몇 년 뒤 저는 시집 가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결국은 시집을 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매일같이 남자 사진을 가지고 와서 선을 보라고 했지만 저는 몇 번이나 거절하고 버텼어요.
저도 언니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 동네 우체국에 취직해서 일했거든요. 워낙 저나 언니나 다들 검소하다 보니 저까지 취직하고 나자 돈이 제법 모였어요. 저는 언니처럼 착한 애가 아니다 보니 월급을 절대 아버지에게 몽땅 뺏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제든 언니와 동생을 데리고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고 뭉치는 평생 사고 뭉치더군요. 그렇게 술을 퍼먹어대더니만 아버지께서 병에 걸렸어요. 뇌에 큰 종양이 생겼다는데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외면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으니 다 자업자득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언니, 나 돈 꽤 모았어. 우리 이제 이 집 나가자. 이제 셋째도 20살이니까 우리 셋이서 벌면 금방 부자 될 거야. 저는 언니에게 하루라도 빨리 집을 나가자고 했습니다. 내가 모은 돈이면 단칸방이라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언니는 또 예쁜 얼굴로 자상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언니가 그럴 때마다 무서워요. 꼭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마다 그러거든요. 둘째야, 언니 말 잘 들어. 느티나무집 아저씨 알지? 그 아저씨 조카가 시내에서 크게 슈퍼를 하는데 그 남자가 그렇게 세상 물정에도 눈이 밝고 돈 버는 수완도 있대. 주말에 너랑 그 남자랑 선보기로 했으니까 만나보고 웬만하면 시집 가. 저는 순간 언니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럭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화부터 냈어요. 네가 좋은 집에 시집을 가야 언니가 마음 편히 아버지 모시면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언니 말대로 해. 언니는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언니는 혼자 아버지 수술도 시켜주고 꼭 낳게 해주겠답니다. 그러니 저더러 시집을 가래요. 언니 미쳤어? 아버지 어차피 수술해도 또 술 먹어서 금방 죽을 거야. 그런 인간한테 돈 아깝게 왜 수술을 해줘? 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수술만 하면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왜 죽어. 언니는 어쩔 수 없는 팔자라 이렇게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빨리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아. 저는 너무 답답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 거지 같은 인간도 아버지라고 챙기는 언니가 너무 싫었어요. 설마 언니 우리 막내 잊었어? 빨리 돈 벌어서 우리 막내 찾아오기로 했잖아. 저는 어떻게든 언니 마음을 돌리고 싶어서 막내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하는 말이 놀라웠어요. 둘째야, 언니가 너 속상할까봐 말 안 했는데 사실 우리 막내 그 집에 가고 얼마 안 돼서 죽었어. 순간 저는 눈앞이 까마득해졌습니다. 언니 말이 막내가 그 집에 팔려갔을 때 이미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했고 몇 날 며칠을 홍역에 시달리다가 죽었다네요. 할머니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던 날 언니에게 말했대요. 그 애는 죽었으니 괜히 데려오겠다고 고생하지 말라고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막내가 죽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그날 혼자 방에 처박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저는 바로 결혼했습니다. 언니가 말했던 느티나무집 아저씨 조카와 식을 올렸어요. 막내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저는 아무런 의욕도 없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던 건지 허망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다 싫었어요. 평생 자식한테 몹쓸지만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버지라는 인간도, 그런 아버지를 아버지랍시고 챙기는 언니도 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언니 말대로 한 거예요. 저는 언니와 동생과 셋이 있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좋았지만 언니는 제 생각과 달랐으니까요. 저라도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던 언니에게 보란듯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바로 뒤에 언니는 동생까지 시집을 보냈어요. 당시에 동네에 직업군인이 된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랑 바로 선을 보게 하더니 시집을 보내더라고요. 군인이면 집도 나오고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언니는 저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살아왔다는 걸요. 아니 어쩌면 언니는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단순히 아버지든 저든 동생이든 언니에게는 평생 짊어져야 했던 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본인이 감당하며 해결할 방법을 찾으며 살았던 거죠. 애초에 언니의 행복 같은 건 꿈도 꾸지 않고요. 그런 언니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결혼에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 제 마음처럼 되는 일이 없더군요. 결혼 생활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긴 했지만 세상에서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보고 있으면 언니의 여자 버전 같다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3남매 중 장남이에요. 아래로 남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남편과는 달리 영 비실비실해서 사내 구실이나 할까 싶을 정도로 유약해 보였습니다. 그런 남동생들을 남편이 다 장가보냈어요. 남동생들은 다 분가에 내보내고 저와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연세가 많아서 일찍이 몸 여기저기 성하신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진작부터 집안의 가장이었더라고요. 남편도 어린 나이부터 가장으로 살다 보니 돈 버는 방법도 일찍 깨우치고 수완이 좋았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했을 때 저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난 절대 당신 아버지처럼 처자식 굶기고 힘들게는 안 하니까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살아. 그 시절에 몇 번 만나지 않고 결혼했으니 남편이라고 뭐가 좋았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정부치고 사는 거였죠. 그래도 한 가지 마음은 편했어요. 남편은 아버지처럼 술도 마시지 않았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는데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자상하고 믿음직스러운 아버지였어요. 다른 데에는 돈을 그렇게 아끼는데도 애들 일에는 절대 아끼지 않았죠. 아빠, 애들은 다들 자전거도 있고 컴퓨터도 있는데 우리 집에만 없어요. 저도 공부하고 애들이라고 어울리려면 필요하니까 좀 사주세요.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 말을 했어야지. 가자, 아버지가 나가서 제일 좋은 자전거랑 컴퓨터도 사줄 테니까. 남편은 자식들 말이라면 아주 꿈뻑 죽어요. 영화에 나오는 가슴 절절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게 행복인가 싶기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 좋은 점만 있나요? 남편에게도 나쁜 점이 있었습니다. 구두쇠도 이런 구두쇠가 없었어요. 자식들에게는 후한 양반이 저에게는 어지간히 야박했죠. 제가 쓰는 거, 입는 거는 항상 확인하면서 사치를 부리나 안 부리나 감시를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백화점에서 재킷 하나를 사 입었어요. 애들 학교 행사에 입고 갈 옷이 없어서 세일하는 옷 하나 사 입은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아주 난리를 쳤어요. 세상에, 당신 재벌 사모님이라도 돼? 어떻게 백화점에서 사는 옷을 입을 수가 있어? 난 백화점에서 옷 사 입는 여자들 아주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내 마누라였네. 백화점에서 옷 좀 샀다고 저한테 정신이 나간 여자랍니다. 저는 너무 기가 차서 웃음이 다 나왔어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백화점 옷이라고 다 비싼 것도 아니야. 이거 세일해서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샀어. 이에펜나가 누굴 바보로 하나? 당신이 속이면 내가 넘어갈 줄 알아? 내가 장사만 10년 넘게 한 사람이야. 세상 돌아가는 건 당신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가서 옷 환불해와. 남편은 한번 고집을 피우면 다른 사람들 말은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사람을 괴롭히는 통에 저는 결국 옷을 환불했어요. 저는 화가 나서 환불한 영수증을 남편 얼굴에 던졌습니다. 봐라 인간아. 내가 내 마음대로 3만 원도 안 되는 옷도 못 사 입니? 28,000원이라고 적힌 영수증을 얼굴에 던졌는데도 남편은 거들떠도 안 보더니 한 30만 원 줬나 보구만 하고 짓거리더군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남편 입술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도 동네 우체국에서 일했어요. 당시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시부모님이 아이들을 다 키워주셨거든요. 그것도 남편이 시부모님께 부탁한 겁니다. 그 좋은 직장을 애 좀 낳았다고 왜 그만둬? 무조건 다녀야지. 애들은 어머니께 봐달라고 하면 되니까 당신은 무조건 다녀. 남편은 행여나 제가 애 낳고 집에 들어앉을까봐 임신했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게 이야기했어요. 애들은 시부모님께 맡기면 되니 그만둘 생각 말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 낳기 전까지 일했습니다. 그 시대에 육아휴직이니 뭐니 이런 게 다 어디 있겠어요. 다들 애 낳으면 바로 일을 그만두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애 낳고 3일 만에 직장에 나갔어요.
지금이야 큰일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당시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애 낳고 3일 만에 우체국에 나가니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남편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애 낳은 마누라를 바로 일터에 내보내냐고요. 저도 처음엔 사람들 시선도 불편하고 은근히 애엄마라고 독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듣기 싫었지만 나중엔 오히려 편했습니다. 집에서 애 보는 것보다 나가서 일하는 게 100번 낫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제가 일하는 걸 더 좋아하니 집안일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불편한 건 제 마음대로 돈을 하나도 못 쓰게 했어요. 월급이 나오면 통째로 남편이 가지고 갔습니다. 물론 생활비를 따로 받기는 했지만 제가 쓰고 싶은 돈이 있어도 통 쓰지를 못했습니다. 특히나 친정에 일이 생겨도 돕지 못했어요. 언니가 알아서 한다고 항상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어디 그럴 수 있나요? 언니 사정이야 제가 제일 잘 아는데 매번 아버지 병원비며 약값을 혼자 감당하는 게 마음에 쓰였죠. 셋째도 마찬가지예요. 셋째가 군인인 남편을 따라 인천으로 가서 집이 멀어졌어요. 애를 낳는다고 해서 가보고 싶어도 시간도 없고 돈도 없으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가 애 낳은 지 벌써 100일이 다 돼가는데 언니가 돼서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네. 큰언니가 주말에 간다고 하니까 나도 같이 좀 다녀올게. 인천이면 버스비가 얼마나 간다 그래. 더구나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여자가 주말에 밥은 안 차리고 어디 친정을 가. 나중에 명절에나 가. 그렇게 말한 게 도대체 몇 년째야. 언니 얼굴 본 것도 작년 설에 보고 1년도 넘게 못 봤다고. 남편이 아무리 쪼잔하게 굴어도 저는 짜증 한 번 낸 적 없었어요. 하지만 언니와 동생 얼굴도 못 보고 살게 하니 그건 못 참겠더라고요. 당신 말로는 동생 보러 간다고 해놓고 처형 만나서 돈 주려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래서 친정이 가난하면 사위들이 고달픈 거라니까. 막내 동서도 얼마나 힘들면 인천까지 발령받아서 갔겠어. 남편이 저에게 유독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친정이 가난하니 제가 돈만 생기면 친정에 가져다 주려고 한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그게 무서워서 저를 꼼짝도 못하게 했어요. 막내 제부가 당신 같은 사람인 줄 알아? 막내 제부는 언니 혼자 아버지 모시느라 고생한다고 언니한테 매달 10만 원씩 보낸다더라. 10만 원? 미쳤네, 미쳤어. 당신 아버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돈을 왜 보내?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이에요. 돈이라면 아주 벌벌 떨어서 사람 도리일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죠. 결혼 초부터 그러니 제 동생이나 언니도 알아요. 명절에 자주 만나지도 않았지만 가끔 언니 집에 가면 들어갈 때 과일 하나를 못 사가게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창피하고 싫어서 일부러 남편은 안 데리고 저 혼자 가버릇했다니까요. 그래야 언니한테 용돈이라도 좀 주고 올 수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야박하게 구는 건 저뿐만이 아니네요. 자식들 말고 다른 사람한테 쓰는 돈은 다 아까워했어요. 남편이 저희 언니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언니는 평생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생색 한 번 낸 적이 없었지만 남편은 다릅니다. 남편은 동생들한테도 야박했어요. 본인은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동생들 돌보느라 고생했다는 걸 항상 억울해했죠. 남동생들 다 장가 보내고 남편이 처음으로 한 소리가 속 시원하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하시던 인쇄 가게를 물려받아 크게 키워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큰 인쇄소였어요. 시동생들도 회사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남편은 시동생들 결혼할 때 둘 다 전셋집을 해줬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사시던 주택을 본인이 물려받았습니다. 남편이 장남이라 어릴 때부터 고생도 많이 했지만 고생한 만큼 시부모님 재산은 남편이 다 물려받았어요. 저는 그런 점도 남편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고생한 만큼 받은 것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같은 형제인데 시동생 중 누구도 왜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갔냐고 하는 동생들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시동생들이 착하고 순진했어요. 남편 말이라면 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었죠. 그러던 중 일이 하나 생겼어요. 시동생이 인쇄소에서 일하다가 손을 심하게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신경이 다쳐 왼손을 아예 쓰지를 못했어요. 졸지에 장애를 갖게 된 시동생은 일도 못하게 됐으니 시동생네 살림이 힘들 수밖에 없었죠. 저는 아무래도 걱정돼서 남편에게 앞으로 시동생은 어떡하냐고 뭐라도 먹고 살 방법을 찾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본인은 동생들에게 할 만큼 했으니 앞으로는 본인들이 알아서 살아야 한다고요. 제가 보기엔 남편이 너무한다 싶었지만 제가 나설 수는 없었어요. 수중에 가진 제 돈이 없는데 시동생을 도와줄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서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직 돌도 안 된 조카를 등에 업고 찾아와서는 시동생이 직장을 구할 생각도 않고 집에서 놀고만 있다고 저희더러 좀 도와달라고 왔더라고요. 저기 아주버님, 그이가 집에서 놀고 있어서 정말 애 분유도 못 사고 있어요. 인쇄소 일 아니더라도 주변에 다른 자리라도 있으면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러다가 애고 저고 삿입에 거미줄 치게 생겼어요. 동서는 원래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집까지 찾아와 부탁할 정도면 어지간히 사정이 안 좋은 거였죠. 애도 어린데 졸지에 남편이 집에서 놀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저는 남편을 슬쩍 불러 돈이라도 좀 챙겨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냐고요. 그런데 제 말에도 남편은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동서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수씨, 지금 당장 손 병신된 놈을 누가 써주겠어요?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도 에휴 정신 못 차리더니 한심한 놈. 아주버님이 저희 많이 챙겨주신 거 알죠? 근데 정말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사정이 힘들면 재수씨라도 나가서 벌어야지. 무조건 여기저기 부탁만 하고 다닌다고 애 분유가 나오겠어요? 남편은 못된 거로 치자면 정말 챔피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아주 독하고 모질게 굴더군요. 남편은 조카를 업고 온 동서를 그냥 그대로 보냈어요. 저는 아무래도 마음이 쓰여 동서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서를 은행에 데리고 가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싹 찾아서 줬어요. 이거 너무 얼마 안 되는데 우선 당분간 아기 기저귀 값이라도 해. 내가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해, 동서.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라 저도 주면서도 동서에게 더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넨 돈을 보고는 동서가 갑자기 눈물을 쏟더군요. 형님, 감사해요. 저 염치 없지만 이 돈 받을게요. 안 그러면 정말 우리 애 굶어야 해서요. 동서는 고개까지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가진 게 없는 사람도 아니고 뻔히 있으면서 자기 삐출한테 저렇게 매몰차게 구는 걸 보니 사람 같지 않아 보였죠. 그 순간 저는 나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지금이야 남편과 결혼해 가족으로 살고 있지만 제 본래 가족은 언니와 동생이에요. 저희 언니는 저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돕고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내 배만 불리면서 사는 건 멍청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남편 모르게 따로 돈을 모았어요. 남편이 자식들 일을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돈을 받아냈습니다. 딸아이 학원비도 속여서 받고 아들 등록금도 속여서 받았어요. 제가 다른 데 쓸 돈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단지 제가 번 돈 정도는 제가 쓰고 싶은 곳에 쓰고 싶었습니다. 제 월급이 올라도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20년 동안 항상 똑같았거든요. 그 옛날 길거리에서 돈 20만 원에 눈물을 펑펑 쏟던 동서를 보는데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너무 바보처럼 살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동서가 죽은 제 막내 동생이랑 딱 동갑이에요. 동서는 사람이 참 참하고 순해요. 어리숙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시동생이랑 살면서도 화 한 번 안 내고 꾹 참고 산 사람입니다. 저는 동서를 처음 봤을 때부터 동생 같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힘들어서 도움을 청하는데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20만 원이라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제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까지도 남편 말이 다 맞는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악착같이 열심히 살고 있으니 나도 같이 도와서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 가족이 전부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욕심대로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였어요. 남편과 사는 20년 동안 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나이가 많아 우체국을 그만두고 나서도 남편이 쉬지 못하게 해서 저는 마트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달라요. 몇 년 전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인쇄소 문도 닫더니 인쇄소 건물을 팔아 아는 친구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그 회사에 임원으로 등록돼서 나오는 돈으로 편하게 골프도 치러 다니고 낚시도 하러 다녀요. 저는 인쇄소 문을 닫았을 때 남편에게 동생들에게 돈을 나눠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당시에도 시동생들은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었고 동서는 학교 근처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여자 혼자 몸으로 밤늦게까지 노점상에서 분식을 파는 동서가 안쓰러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동서에게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인쇄소 판 돈을 왜 동생들에게 나눠주냐고 노발대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일군 회사인데 그 돈을 왜 그 새끼들한테 내줘? 안 그래도 결혼할 때 전세금 내준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당신이 열심히 키웠어도 건물은 시부모님 거였잖아. 전세금도 시부모님이 주신 돈이고. 저는 남편이 하는 소리는 다 듣기 싫었습니다. 항상 본인이 한 것만 생각하지 남한테 받은 건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잖아. 그 수발 드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정말 기가 찼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도 일하면서도 수발은 내가 다 들었는데 꼭 자기가 한 것처럼 굴더군요. 아무리 우리가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다고 해도 우리도 애들 맡기고 살면서 부모님 덕 많이 봤잖아. 그런 걸 다 떠나서 동생들 힘들게 사는 거 보면 안쓰럽지도 않아? 당신네 핏줄이 그렇게 물러 터졌으니까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당신 언니 봐라. 평생 아버지 수발만 들고 살다가 시집도 못 가고 저렇게 혼자 독거노인으로 사는 거. 뭐? 독거노인? 당신 말 다 했어? 내 말이 틀려? 당신 언니 재산이라고는 빚밖에 없는 노인데 돌아가실 때까지 수발 들고 살다가 얻은 게 뭐가 있어? 당신도 언니 혼자 사는 거 불쌍하다고 행여나 도와줄 생각하지 마. 내가 당신처럼 쫑생이랑 사는데 우리 언니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겠니? 당신이야말로 독거노인으로 늙어 죽기 싫으면 정신 차려. 제 말에 기분이 상한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넘게 살다 보니 남편 같은 건 무섭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중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마트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동서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동서는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울고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가게에 무슨 일이 있냐고요. 그런데 시동생이 죽었답니다. 시동생은 한 손이 불편하다 보니 공사 현장이나 교통관리나 안전관리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날 일을 나갔다가 교통관리 중 산사태가 나서 죽고 말았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동서와 아직 학교에 다니는 조카가 너무 안쓰러워서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잔인합니다. 분명 근무 중 당한 사고라 보상이라도 좀 나올 줄 알았더니만 시동생의 부주의로 인한 사망이라 보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네요. 시동생이 안전관리를 하는 직원인데 안전모랑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대요. 더군다나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 분명 본사에서는 철수하라고 했는데도 현장에서 어겼나 보더라고요. 시동생은 결국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거기다가 장례식장은 조용하고 문상객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 와중 남편은 또 초를 치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평생 거지같이 살더니만 죽을 때도 지질이 궁상으로 간다고요. 저는 남편 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 그만하라고 다그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서가 장례 비용이 부족했나 봐요. 결제가 다 안 돼서 장례 마지막 날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걸 보고도 남편은 팔짱을 끼고 모르는 척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제하자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놀란 토끼눈이 되어서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걸 왜 내? 조의금 들어온 걸로 알아서 하겠지. 뻔히 동선의 사정 알면서 치사하게 그래야겠어? 남은 비용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좀 내. 제 말에도 남편은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있더군요. 동서가 카드를 꺼내 계산하는데도 모르는 척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그나마 있던 정마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어요. 언니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다 알아서 하는 걸 보면서도 일절 얼마 나왔냐 한번 묻지도 않았어요. 물론 제가 남편 모르게 따로 챙겨둔 돈으로 알아서 언니에게 장례 비용을 주기는 했지만 남편에게 선호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워낙 그런 인간이라는 거야 진작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까지 그럴 줄은 몰랐어요.
더군다나 돈도 안 내놓을 거면 입이나 좀 닥치고 있을 것이지 입만 열었다 하면 개소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언니 앞에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떠들어댔습니다. 그러고 보면 장인어른은 참 복도 많으세요. 평생 아들 없다고 투덜거리시면서 딸은 필요 없다고 하시더니만 평생 처형 덕분에 먹고 사셨잖아. 그래도 지금이라도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처형은 이제 속이 다 시원하겠어요. 저희 자매들에게는 아무리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었어도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사이라는 인간이 잘 됐답니다. 당신은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어. 나이가 들수록 왜 그렇게 푼수를 떨어? 그만하라고 다그치는데도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뭐 틀린 소리 했냐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남편이 그런 인간이라는 걸 너무 잘 알다 보니 제가 시동생 장례식에 가면서도 남편에게 말 조심하라고 그렇게 미리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디 제 말을 듣는 인간이던가요. 남편은 돈도 안 내놓으려면 가만히나 좀 있지 그 가벼운 입을 또 놀리더군요. 아이, 재수씨도 참 답답하네요. 남편이 멍청하면 재수씨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았어야죠. 도대체 어떻게 돈 관리를 했길래 장례식 비용도 없어요? 이래서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라니까.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안 그래도 힘든 동서한테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겠어? 저는 부끄러워서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왜 저렇게 늙어가나 모르겠어요. 저는 납골당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제가 대신 동서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써 위로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동서 말이 가슴이 아프더군요. 아주버님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멍청한 남편이랑 살면 저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았어야 했는데 저도 생각이 없었어요. 아까는 창피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인간이 알고 보니까 저 모르게 빚을 졌더라고요. 빚이라니? 죽은 서방님 앞으로 무슨 빚이 있었다는 거야? 장례식장에 온 손님들이 그러는데 남편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이상한 도박을 하고 다녔대요. 핸드폰으로 하는 거라는데 저 모르게 주변 사람들한테 빌린 돈이 1,000만 원이 넘는데요. 저 노점상도 벌금 밀려서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애랑 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동서 말을 듣는데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동서 팔자도 참 기구해요. 동서도 어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돈 벌어온다고 나가서 돌아오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시동생이랑 결혼하기 전까지 할머니랑 살며 외롭게 살았답니다. 그런 사람이 결혼해서도 평생 부족한 남편 뒤치다꺼리하며 살다 보니 고생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남겨둔 빚까지 갚으며 살아야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마음이 좋지 않아 시동생 화장을 하는 내내 집중이 되질 않았어요. 화장하는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동서와 조카를 보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도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동서와 조카가 앞으로 살 일을 생각하니 저까지도 막막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며칠 뒤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이삿짐을 싸고 있었어요. 동서, 웬 이삿짐이야? 이사하려고? 저는 놀라서 동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힘없이 웃어 보이더군요. 빚쟁이들한테 자꾸 연락이 와서 더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나마 이 집이라도 있으니 전세금이라도 빼서 빚 다 갚고 둘이서 월세라도 가려고요. 저는 입술을 앙 다물고 울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간 통장을 동서에게 건넸어요. 동서, 이거 받아. 내가 우리 남편 모르게 혼자 야금야금 모은 돈인데 나중에 우리 딸내미 시집 갈 때 쓰려고 했거든. 근데 글쎄 우리 딸내미는 시집 안 가고 평생 나랑 산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동서 주려고. 제 말에 놀란 동서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한 동서는 너무 놀라 통장을 제게 건네며 이렇게 큰 돈은 받을 수 없다고 폴짝 뛰어댔어요. 형님, 1억을 제가 어떻게 받아요? 말도 안 돼요. 동서, 내가 미안해서 그래.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재산 우리 남편이 혼자 홀라당 먹을 때 나 진짜 동서한테 미안해서 잠도 잘 못 잤어. 그러니까 이제야 그 돈 받는다 생각하고 제발 받아줘. 이건 동서 몫이야. 저는 동서가 끝까지 안 받겠다고 할까봐 어떻게든 설득했어요.
사실 딸 결혼이니 뭐니 제가 농담하기는 했지만 사실 동서 돈이 맞아요.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남편이 받은 재산 중 일부나 마찬가지니까요. 형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염치가 없어요. 제가 죽어도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염치는 무슨, 난 제발 동서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디서 뭘 하든 절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 동서는 저에게 꼭 이 은혜를 갚겠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마음 굳게 먹고 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 꼭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동서는 저에게 애들 결혼하면 꼭 연락하라고 했어요. 꼭 축하해주러 오겠다고요. 얼마 뒤에 동서는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제 덕분에 좋은 동네에 집도 구하고 작은 가게도 차렸다고 연락이 왔어요. 동서가 마음 잡고 잘 사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람 사는 게 참 마음 같지 않아요. 동서가 이사 가고 나서는 제가 먼저 동서에게 자주 전화도 하고 새로 차렸다는 가게에도 놀러 가보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더군요. 애 둘 키우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어느새 애들도 다 성인이 되고 저도 지나가면 할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어요. 이 나이 정도 되면 고민 같은 거 없이 편하게 살 줄만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말이 씨가 된다고 어릴 때부터 결혼 안 한다고 그렇게들 노래를 부르고 다니더니만 나이가 꽉 찬 자식들이 둘 다 결혼도 안 하고 진작에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손주들도 제 손으로 키워주고 싶은데 저희 애들은 전혀 결혼 생각이 없어서 저에게는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결혼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글쎄 이 망할 놈의 남편이 꼴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쪽같이 몰랐어요. 어느 날 남편이 골프를 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바지 주머니에 웬 영수증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남편이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골프도 치고 취미생활을 좀 하고 다니지만 워낙 구두세다 보니 카드를 잘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웬일로 카드를 이렇게 긁었나 싶어 신기해서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카드 내역이 뭔가 좀 이상하더군요. 카드 내역에 찍힌 내용이 평소 남편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어요. 화장품에 선글라스도 모자라 웬 이탈리안 레스토랑까지 갔더라고요. 저는 촉이 왔습니다. 이 인간이 여자가 생겼구나 싶었죠. 저는 순간 기가 막혀 헛웃음이 튀어나왔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처럼 돈 쓰는 걸 아까워하는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바람 같은 걸 피웠나 해서요. 저는 남편에게 쫓아가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뭘 하고 다니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영수증 이거 다 뭐야? 당신 여자 있어? 이에페네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골프 치고 다니다 보면 여사친들한테 사줄 수도 있는 거지. 왜 꼬치꼬치 묻고 난리야? 뭐? 여사친? 당신 벌써 노망 났어? 노망은 무슨? 당신같이 촌스러운 여편애나 모르는 거지. 요즘은 나가면 다들 남사친 여사친 만들어서 다녀. 남편은 사람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더니만 좀 이상해졌어요. 본인이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여사친들에게 사준 거랍니다. 사실 저도 벌써 남편과 산 지 30년이 다 되어 가요. 애들도 다 성인이니 만약 남편에게 정말 여자가 있는 거라면 저는 미련 없이 바로 헤어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아니라 여자들과 그냥 어울려 논 거랍니다. 그걸 저에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평생 나한테는 설렁탕 한 그릇 사는 것도 아까워했으면서 다른 년한테는 화장품도 사주고 선글라스도 사주고 레스토랑까지 데리고 갔답니다.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정신이 나가기라도 한 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남편은 조론을 하자네요. 아무리 무식해도 요즘 조론이 유행인 거 알지? 애들도 다 컸고 우리도 늙었는데 굳이 둘이 같이 살 필요가 뭐가 있어. 혼자 살 전세금 정도는 내가 줄 테니까 이번 달 안으로 나가. 순간 저는 어안이 봉봉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어요. 저는 남편이 하는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 혼자 핸드폰에 조론이라는 말도 찾아봤어요. 조론이 글쎄 결혼을 졸업하는 거라네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남편은 말만 거창하게 했지 결국은 제가 귀찮다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러워서 혼자 눈물을 삼키고 있었어요. 답답해도 이런 소리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자식한테 아버지 욕을 할 수도 없고 혼자 사는 언니한테 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건 다름 아닌 동서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기도 전에 울컥해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기댈 곳이 없을 때 동서에게 전화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목소리를 다듬고 10년 만에 온 동서 전화를 받았어요. 형님 잘 지내시죠? 혹시 지금 어디세요? 제가 지금 바로 형님 있는 곳으로 차 보낼 테니까 그 차 타고 바로 오세요. 저는 동서의 말에 당황해서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30분 후 정말 동서 말대로 집 앞에 웬 고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웬 기사가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어주더군요. 저는 어색한 표정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차가 출발해 어딘가로 가는 내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차는 처음 보는 아파트 앞에 멈췄어요. 그러더니 운전석에 있던 기사가 번호키를 하나 주며 몇 동 몇 호로 가라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기사 말대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텅 빈 아파트 안에는 동서와 훌쩍 큰 조카가 저를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 집 어떠세요? 제가 형님께 드리는 첫 번째 선물이에요. 동서 말이 이 아파트를 제게 선물로 주고 싶어 불렀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묻고 또 물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동서가 저를 앉혀놓고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드라마라도 보는 것처럼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제가 준 1억으로 작은 분식집을 시작했다가 장사가 잘 돼서 금방 돈을 벌어 조금 더 큰 식당을 차렸답니다. 메뉴는 소고기 국밥 하나였는데 그 국밥이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장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가게가 있던 10억짜리 건물을 사게 됐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 건물이 재개발이 돼서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게 됐대요. 동서는 10년 만에 50억짜리 건물주가 됐답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조카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됐더라고요. 이게 다 형님이 준 1억 덕분이에요. 그 1억이 어느새 50억이 돼서 내 딸도 대학도 보내주고 변호사도 만들었어요. 동서는 이 은혜를 갚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저에게 꼭 선물하고 싶었던 아파트가 마침 나와서 저에게 연락을 한 거랍니다. 저는 순간 참지 못하고 또 울고 말았어요. 동서가 이렇게 성공한 것만 봐도 너무 행복한데 저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고마웠어요. 저와 동서는 그날 밤새도록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제가 남편에게 받았던 서름을 다 털어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동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님 곁에 제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아주버님이랑 조론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이혼하세요. 이혼하고 이 집에 들어와서 저랑 행복하게 살아요. 동서는 진심이었습니다. 사실 제게 아파트를 주려고 한 건 제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니 집이 필요할 것 같아 집으로 준비한 건데 때마침 이 아파트가 필요한 건 저인 것 같으니 이참에 이혼하고 남편에게 벗어나 행복하게 살랍니다. 동서 말이 맞아요. 저도 남편이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이혼도 아니고 조론을 하자고 한 것도 너무 기가 막혀요. 사실 이 일로 제가 혼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으니 동서가 사연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아마 다들 이혼하라고 할 거라고요. 사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동서 말대로 이혼하고 바로 이 아파트에 들어와 살고 싶습니다. 동서 말대로 같이 여행도 다니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 걸리는 건 자식들이에요. 아직 제 아들하고 딸이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잖아요. 다 늙은 부모가 이혼해서 따로 산다고 하면 아이들 인생에 흠이 되진 않을까 고민입니다. 남편이 철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독불장군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같이 살비비며 살았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돌아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동서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활한 경기도의 어느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여성이랍니다. 저는 일찍이 저희 친정 집안에서 개천 용으로 꼽혔어요. 지금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는 개천에서 난 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마 다들 아시겠죠? 배경 없이 오로지 자력으로만 성공을 일구어낸 드물고 어려운 경우를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요. 저희 집안이 극심하게 가난하진 않았으나 형편이 여유롭진 못했고 특히나 학구열을 불태울 수 없는 분위기와 환경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자라난 저는 그래도 나름 2년제 전문대라도 나오면서 대학 졸업장을 따냈고요. 처음엔 생산직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비록 단순 업무의 반복이었다지만 사무직으로 옮겨갔고요. 이때 자격증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각종 프로그램들을 열이 넘치게 익히면서 점차 다재다능한 면모들을 갖춰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리를 잡은 후에 만나서 결혼하게 된 상대, 제 남편은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는데 대신 위치가 지방이었답니다. 그 대학교의 이름을 들으면 웬만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그런 데가 우리나라에 있었던가 싶어질 법한 곳이었으나 남편의 전공은 그나마 그 대학교에서 유일하게 내세울 자랑거리였다는 게 중요했어요. 경쟁력 있는 전공이었다는 것, 거기에 꾸준한 자기 노력을 합쳐서 남편은 취업을 성공적으로 해냈고 그 이후에는 성실함 하나를 무기로 삼아서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런 남편을 저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었던 거죠. 적나라한 비약을 해보자면 결혼을 염두에 두고 선을 본 셈이나 다름없었어요. 운명적인 인연을 그리 멋진 사연들 속의 인물들에 비하자면 저희 두 사람은 너무나도 시시하고 현실적인 출발선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김이 빠지긴 하지만 어쩌겠나요? 그것이 저희 부부의 지극한 현실이었던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걸요. 이 세상 모든 남녀가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극적으로 사랑을 시작하지는 않는다는 걸 저나 남편이나 잘 알던 사람들이었기에 무덤덤하게 연애를 잘 시작했고 결혼까지도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저희 부부와는 다르게 자기들은 운명처럼 만나서 불꽃처럼 결혼에 꼴인했다고 주장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먼 곳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저와 남편의 곁에 있는 존재들이었죠. 제 시동생과 동서였답니다. 저희로 말할 것 같으면 워낙에 각종 고난과 역경을 지나오면서 더욱 끈끈하고 애틋해진 사이라서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서로의 눈만 봐도 애정이 강렬하게 솟아오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거든요. 그래 동서, 부부 사이가 좋은 것만큼 큰 복이 또 없지. 그래서 우리 부부도 서로에게 큰 복이 돼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 그런데 저희보단 사이가 덜하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주버님과 형님 두 분처럼 적당히 찾은 결혼 상대인 경우와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저희는 연애 시절에 있었던 일화를 책으로 쓰면 영화와 제의 들어올 만한 수준이에요. 선 보고 나서 결혼 땡! 이게 다였던 두 분은 연애 시절에 특별한 일화 따위 없으시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동서의 자랑질 참 유치하고도 낯간지러운 방식이었네요. 그런데 이 발언을 제 동서되는 사람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술도 안 마신 벌건 대낮에 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얘기죠. 웃자고 농담한 것도 아니었고 진지하게 자기들이 저희들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동서가 저보다 서열로는 분명 아랫사람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굴었냐고요?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인물 소개가 필요한데요. 남편은 3남매 중 둘째고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누나 한 명이 있고요. 딱 1살 차이가 나는 연년생 남동생이 또 하나 있어요. 남편의 누나인 제 시누이는 저희 부부가 결혼할 당시에 이미 결혼 10년 차였고 아이가 셋이었답니다.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결혼이 더 일렀던 측면이 있다고 봐야 했죠. 놀라운 점은 시매부가 시누이보다 1살 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매부 입장에서는 남자치고 결혼을 엄청 일찍 했던 셈이 되네요. 혼전 임신도 아닌데 왜 시매부가 남자임에도 결혼을 일찍 했는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시매부 주변의 사람들은 가족이고 지인이고 가리지 않고 전부 다 결혼들을 일찍 했다고 하더라고요. 20대를 넘겨서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당시에도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시매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꽤 이른 나이에 나름 결혼자금이라고 부를 만한 금액이 모였었다는 듯 싶었어요. 아, 참고로 시누이는 전문대를 나왔고 전공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던 도중에 결혼을 한 것이었고요. 시부모님 설명도 간단히 드려보자면 시아버지께서는 고등학교 졸업하신 이후 공장의 잡일부터 설치기사 일까지 가리지 않고 해오신 분이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중학교까지 공부를 마치신 이후로 돈을 벌기 위해 사회생활에 몸을 담으셨고 시아버지와는 우연히 인연이 닿아서 교제를 하신 끝에 결혼까지 가셨다고 하더군요.
이쪽이고 저쪽이고 양가 수준이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하기엔 수월했지. 따질 게 없었으니 말이야. 대신 서로의 집안에서 더 좋은 상대 만나지 왜 너무 똑같은 상대를 골라왔나 싶어서 조금 아쉬워했다고나 할까? 시어머니께서는 너스레를 떨어대셨으나 실상은 녹록지 않은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을 거예요. 두 분은 단칸방에서 출발하셨거든요.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일을 하며 자식들 키우는 동안에도 절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시며 집을 넓혀가셨죠. 어쨌든 저를 포함한 시댁 인물들 중에서 소위 학력 자랑이라는 것을 할 만한 인물은 아무도 없었어요. 고학력자나 다른 배경을 내세우며 뻐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적나라한 표현을 해보자면 저희는 다 그나물의 그 밥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드디어 동서의 소개가 나옵니다. 동서는 시댁에 입성했을 때부터 거의 칭송을 받는 존재였어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시댁의 온갖 친척 어르신들이 동서만 보면 고맙고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네요. 사실 동서가 결혼한 제 시동생은 일찍이 결혼했다가 이혼을 한 전적이 있어요. 제 남편과 고작 1살 차이라고는 해도 집안의 막내는 막내, 게다가 아들이니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시동생을 귀여워하셨는지 안 봐도 비디오였죠. 남편은 알랑방귀 못 끼고 사람이 좀 외골수라서 정직해 보이긴 해도 재미가 없는 편인데 시동생은 사랑받으며 자란 막내 아니라고 할까봐 유머 감각도 있고 훨씬 더 성격이 활기찬 편이에요. 그런 시동생이 여자 잘못 만나서 고작 25에 유부남이 됐다가 딱 1년 만에 이혼을 했으니 시댁이 이 시기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시동생은 그 여자 때문에 다니던 대학도 중퇴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종 학력이 살짝 억울하게 고졸이에요. 그러길래 내가 혼인신고 섣불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귀에 인이 박히도록 잔소리를 했는데도 말을 더럽게 안 쳐먹더니 지 부모 속 다 문드러지게 만들어서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아유. 그러나 그런 때가 다 지나가고 이 금덩이 같은 며느리를 데리고 왔으니 이 얼마나 큰 복이니. 뭐 저처럼 지덕체를 다 갖춘 신부감이 또 없는 건 사실이기는 하죠. 어머님도 이제 옛날 일은 다 잊으세요. 떠올려봤자 기분만 나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맞다. 내가 우리 잘난 작은 애를 두고 괜히 굳이 옛날 일만 들출 필요가 없지. 네가 참 보면 볼수록 우리 집안의 귀한 인물이로구나. 과거를 회상하며 인상을 쓰시던 시어머니의 표정도 금세 환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동서였죠. 이혼이라는 전적을 달고 있는 막내 아들과 기꺼이 결혼을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동서는 우선 시부모님으로부터 가산점 크게 먹고 들어가는 거였고요. 게다가 집안까지 꽤 좋은 편이었어요. 동서의 외삼촌으로 되시는 분은 중학교 교사였고 육촌 오빠는 초등학교 교사였으며 사촌 언니는 3층 건물을 통으로 사용하는 대형 피아노 학원의 원장이라고 했어요. 일가 친척들이 다 공부를 일정 수준으로 한다고 들었고 동서 본인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출신이었답니다. 시동생과 동서는 양가에 굳이 교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로 5년 가까이 연애를 했어요. 사귄다고 그러면 결혼 질문이 날아들을까봐 그게 부담스러워서 숨겼다고 하네요. 아무튼 저는 집안에 동서처럼 배울 만큼 배운 멋진 여성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고 반가운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동서에게 친해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다가갔었죠. 나는 동서 같은 인물이 내 동서라는 게 너무 좋아. 내가 굉장히 향상심이 강한 사람이거든? 여자가 자리 욕심 있다고 하면 사회생활하는데 힘들어져서 가끔은 나 자신을 감추고 억누르며 사는 중인데 기회가 생긴다면 망설이지 않고 치고 들어갈 준비는 늘 돼 있어. 난 이런 사람이라서 동서처럼 똑똑하고 멋진 여성을 한 집안에서 만나게 된 점이 너무 설레. 같은 동지를 발견한 느낌이라고 할까? 우리 앞으로 서로의 인생을 응원해주며 지내자. 같은 동지라니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말리고 싶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형님과 저 사이에는 엄연한 계급의 차이라는 게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또 앞으로는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이만 자료 취합할 게 있어서 좀 바쁘네요. 그런데 제가 첫 판에 대차게 거절당한 거예요. 살면서 그렇게 얼굴이 화끈거려 본 적은 그때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동서가 콧대 높아 보인다고 생각은 했지만 설마 자기 손윗사람인 저에게 대놓고 모욕을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너무 놀란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동서는 그런 저를 비웃듯이 흥 하는 소리를 내며 휙 돌아섰고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 워낙 동서를 어화둥둥 예뻐하시기에 저 기분 상한 일 가지고 고자질을 할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찍소리도 안 했어요. 육아에 찌들어 성격 예민했던 당시의 시누이마저 동서를 보며 여자도 필수로 4년제 대학 나오고 저렇게 연구하는 직업 가져야 마땅하다는 혼잣말을 흘리듯이 해댔던걸요. 이런 판국이었으니 저는 꿰다 나온 보릿자루 역할이나 충실하게 했어요.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시댁의 일상에 강력히 침투하고 있었던 시누이와 시매부는 확실히 자기들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시동생은 워낙 예전부터 집안의 관심과 애정을 독차지해온 인물이었고 동서는 그런 시동생을 재혼으로 구세해준 구세주의자 은근히 학벌 컴플렉스가 있었던 시댁 사람들이 동경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지닌 고학력자였으니 부부 세 쌍 중에서 저랑 남편이 가장 뒤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고 또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시누이는 친딸이니까 그렇다 쳐도 제가 손윗사람인데 동서만 더 높게 쳐주시는 시부모님의 태도에 좀 속상하긴 했어요. 간단하게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의 예시가 이러했네요. 이런 고기는 와인을 곁들여서 먹어야 진가가 드러나는 법인데요, 어머님. 혹시 부엌 창고에 아직 와인 남아있지 않던가요? 그렇지. 그거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 가져다가 고기랑 같이 먹을까? 아유, 역시 우리 작은 애가 이런 센스도 끝내주는구나. 얘 큰애야, 너 부엌 창고 가서 와인이나 찾아와봐라. 잔도 네가 챙겨오고. 네? 어머님, 제가요? 와인의 진가를 잘 아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동서. 동서가 친 장구에 시어머니께서 맞장구를 쳐주시는 걸 제가 지켜보고 있다가 난데없이 지목당한 것이었는데 이게 진짜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동서 보고 움직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돌아온 동서의 대응이 상상 초월이었답니다. 지금 뭐 하세요, 형님? 어머님이 형님 보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르셔야죠. 당장 젓가락 내려놓으시고 엉덩이 의자에서 떼세요. 자, 부엌으로 출발. 넉넉하게 3분 드릴게요.